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 하나 키우는 30대 후반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은 아들 둘인 집안의 장남으로 벌써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네요. 10년째이면 대부분 결혼 초반 꿈꾸던 것을 차근히 이뤄가는 과정에 있거나 또 일부 목표는 이뤄낸 부부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대단한 목표가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요. 그저 결혼 10년쯤 될 때면 집도 있고 아이도 둘쯤 되고 돈 걱정을 안 하고 살기를 바랬습니다. 물론 지금은 먹고 살 걱정은 안 하고 살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혼 초반부터 사는 게 참 수월하지는 않았습니다. 집안의 장남이나 장녀들은 가족들 뒷바라지로 많은 걸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부부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살다 보니 자꾸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지금처럼 살만해질 때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좋은 시부모님 덕에 몸고생은 했을지언정 마음고생은 많이 안 한 며느리입니다. 물론 지금도 시부모님과는 잘 지내고 있고요. 결혼 생활 10년, 속상한 일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그래도 지금은 화목한 가정을 이룬 걸 보면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건 아니구나 싶어 뿌듯합니다. 그렇지만 남들 눈에는 평범하고 화목해 보이는 우리 가정도 그 안에서 갈등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듯 고부 갈등이 없었던 저는 동서와 사이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고부간 갈등으로 연 끊고 사는 경우가 가장 많긴 하지만 형님 동서지간 사이가 좋지 않은 집도 생각보다 많다는 거 아시나요? 물론 집집마다 해결 방법은 천차만별일 겁니다. 저 같은 경우 동서가 들어왔을 때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저랑 다른 동서 때문에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손윗 형님인 저는 아직 어린 동서를 많이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서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형제끼리도 사이가 나빠진다고 해서 좋게 좋게 넘어간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결국 선을 넘어버리는 동서를 참 교육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창 동서와 갈등이 극에 치달았을 때 남편도 화가 많이 났었어요. 어쩌면 저보다도 더 노발대발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아내이다 보니 직접적으로 싫은 소리를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었죠. 남편은 그래도 끝까지 제 편을 들어주면서 보기 싫으면 안 보고 살아도 된다고까지 했습니다. 당신이 내 동생 부부 안 보고 싶다면 이제 우리 어머니 댁에 안 가도 상관없어. 아니면 우린 명절이나 가족 행사 미리 해버리지 뭐. 내가 따로 하자고 하면 그만이니까 당신은 하고 싶은 대로 해. 당신도 참, 내가 고작 동서 잘난 척 때문에 안 보고 산다 그럴 것 같아? 나도 가급적이면 동서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이 틀어질까봐 할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다고 이런 일로 안 보고 살면 당신은 동생이랑 편하게 지내겠어? 보자 보자 하니까 재수 씨가 나나 우리 부모님이 있는 데서도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아. 그렇지? 차라리 내가 동생 놈한테 말할까? 와이프 입조심 좀 시키라고 말이야. 뭐, 그것도 방법이지. 그렇지만 잘못하다가 당신 말에 서방님이 기분 나쁠 수도 있어. 일단은 당신은 두고 보기만 해. 괜히 집안 싸움 만들지 말고. 나는 무조건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 거니까 언제든 말해. 알겠지? 그래도 남편은 저를 탓하지 않고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해 살면서 자기 부모와 동생에게 얼마나 마음으로 잘했는지 알기 때문에 저에게 굉장히 미안해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와 남편은 결혼을 참 힘들게 했어요. 남편과는 연애의 역사가 꽤나 깁니다. 20대 초반 재수할 때 만나서 취직할 때까지 서로 의지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취직하고 나서 둘이 열심히 돈도 모아 결혼하려고 했을 때 남편은 32이었고 제가 28이었습니다. 결혼이 급한 나이는 아니었지만 친정 부모님은 사람이 있는데 결혼을 미루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귀는 시간이 길어서 이미 양가에 인사도 드렸었고 여러 번 식사도 하고 가족 행사도 챙겼었고요. 그래서 여차저차 결혼하기로 하고 상견례만 남겨두고 있을 때 남편이 난데없이 결혼을 미루자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선아,
갑자기 너 말해서 너무 미안해. 너한테는 갑작스럽겠지만 나는 계속 고민하다가 말하는 거야. 우리 결혼을 조금 미뤄야 할 것 같은데 어쩌지? 당장 상견례 전에 먼저 말하는 게 순서인 것 같아. 내가 부모님께는 사정을 잘 이해시켜드리고 한 1, 2년만 더 있다가 하는 게 어떨까? 날짜까지 이미 다 잡은 걸로 알고 계시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무슨 일 때문인지 말을 해줘야 나도 결혼을 미루는 걸 고민하지. 일단 오빠 얘기 듣고 생각해 볼게. 얘기해봐. 그러자 난감한 얼굴로 한참을 망설이며 얘기를 시작했는데요. 실은 우리 아버지가 사업이 힘드셔. 얼마 전에 공장에 새 기계 들이시겠다고 몇 억을 투자하셨는데 매출도 안 늘고 직원들 월급도 주기 힘드신가 봐. 상황이 이런데 내가 결혼하겠다고 하면 부모님한테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래. 상황을 들어보니 결혼을 미루자는 말도 이해는 갔습니다. 저라도 우리 친정이 힘들다면 막상 결혼하겠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아들 장가 보내는데 신혼집 얻는 거 보태주겠다고 하셨으니 남편 입장에서는 부모님 도움이 마음 편치 않는 게 당연했겠죠. 당장 이번 달부터 내 월급으로 생활비 충당하고 있긴 한데 동생도 아직 학생이라 돈 들어갈 것이 많거든. 가지고 계시던 부동산도 계속 처분하고 계시지만 자금 마련이 빨리 안 되니 힘드신 거지. 이러다 부도라도 나봐. 그럼 우리 집안 정말 큰일이잖아. 그래. 오빠가 장남이라 고민이 많겠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 그렇지만 오빠, 결혼 미룬다고 얼마나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잖아. 오빠 부모님이 힘드신 걸로 미루면 나 30 넘어도 결혼 못해. 물론 상황이 힘든 건 알지만 결혼 미루지 말고 우리가 부모님 도움 안 받고 하는 쪽으로 생각해보자. 결혼을 미루자는 말을 들으니 저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대로 모든 걸 감수하고 결혼하게 되면 시가 식구들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저는 저와 우리 친정에게 미안해 결혼을 미루자던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1년 후에 하나, 2년 후에 하나 큰 차이 없으니 우리 능력껏 결혼하고 부모님 도움 받지 말자고요. 우리 두 사람이 같이 맞벌이하면서 직장 생활하면 크게 흔들릴 일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연애만 무려 7년 넘게 했고 식만 안 올렸지 양가 부모님도 다 알고 지내는데 형편 어렵다는 이유로 결혼을 망설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시댁에서는 그런 저를 결혼 전부터 예쁘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못해주는 게 많아서 너한테는 참 미안하고 사돈댁에도 참 염치가 없구나. 남자가 집이라도 해가야 하는 건데 니들이 알아서 한다고 해도 내가 마음이 편치가 않아. 나는 너희한테 효도받을 생각 전혀 없어. 너희 둘이 열심히 모으고 오순도순 잘 살면 그게 효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마. 큰아들 결혼시키면서 너무 해주는 게 없어 미안해. 어머니, 무슨 염치가 없든 말씀을 하세요. 나이 30이 넘어서 부모님 도움 바라는 것도 우스운걸요? 그런 걱정 마세요. 저 살림 야무지게 잘해서 꼭 남편이랑 떵떵거리고 살게요. 어쩜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너무 고맙구나. 우리 집에 너 같은 복덩어리 며느리가 들어와서 나도 얼마나 고마운지. 친정 부모님 걱정하시지 않게 우리 집안에서 잘 지내보자. 고맙다. 비록 결혼할 때 남들처럼 거창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부부는 결혼을 하게 된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물론 결혼에 대한 환상도 어느 정도 있었던 건 인정합니다. 그래도 결혼이 처음이니 주변에서 아무리 결혼은 현실이라고 해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오래 사귄 남편을 믿고 저를 보내신 거라고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소형 아파트 전세에 대출까지 끼고 시작했어도 저는 행복하게 꾸려나갈 자신이 있었습니다. 철이 없다고 해도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나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친정 부모님에게 시시콜콜 말하는 게 참 어렵긴 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힘들었던 점은 생각보다 우리 부부가 시부모님에게 많이 도움을 줘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결혼 전 남편에게 들어서 시아버지 사업이 많이 어렵다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생각보다 사업 돌아가는 게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식품 제조업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규모가 크지 않은 공장이고 예전 방식으로 사업을 하시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니 남편은 늘 아버지 사업 때문에 가족들이 힘든 상황에 처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미 결혼 전 가지고 계시던 토지나 다른 부동산은 처분하셨고, 살고 계신 집에도 담보대출이 50%나 잡혀 있다고 들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까지 힘들어질까봐 걱정이다. 아버지가 그만 사업은 접으셨으면 좋겠는데 몇십 년 한 일을 그만두시는 게 쉬운 건 아니신가 봐. 그건 당연한 거야. 우리 친정아빠도 아직 일을 못 놓으시는 거 보면 부모님들은 사업 실패가 본인 인생에 실패하신 줄 아신다니까. 그나저나 좀 더 버티면 나아질 상황은 아닌 거야? 글쎄, 요즘 워낙 자영업자들이 다들 힘든 상황이니까 아버지도 뭔가 생각이 있으시겠지. 암튼 당신은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아버지랑 잘 상의해 볼게. 남편은 은행에 다녔고 저 역시 탄탄한 중소기업이라 둘이 벌이는 괜찮은 편이었는데 특히나 남편이나 저나 대출이 잘 나오는 직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댁에서 자금 때문에 어려울 때 시아버지가 몇 번 급하게 대출을 부탁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 몇 천만 원 부탁하실 때는 시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남편과 먼저 상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시아버지는 저 모르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집사람 허락을 꼭 받으라고 하셨답니다. 남편이 참 면목 없다는 얼굴로 부탁을 해왔지만 결혼하고 난 후에 대출까지 해서 시부모님을 도와주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많이 힘드신지 돈 얘기를 하시더라. 내가 우리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모은 돈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거든. 대출을 좀 받아줬으면 하시더라고. 한 몇천 정도는 나도 한도가 나오긴 할 것 같은데. 물론 아버지가 여력되시면 갚겠다고 하셨어. 당신만 괜찮다고 하면 빌려드리고 싶어. 그렇지만 싫다고 하면 아버지한테 다른 방법을 찾으시라고 할게.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라고 해도 당신이 싫다는 일은 하고 싶지 않거든. 다른 방법? 우리가 싫다고 하면 방법은 있고? 제가 다른 방법이 뭐냐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여보, 사람이 중하지 돈이 중하겠어? 돈이야 벌면 그만이잖아. 일단 당신 능력대로 아버지 빌려드리자. 그래도 대출이라도 나오니 얼마나 다행이야. 도와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면 그게 문제 아니겠어? 우리가 아버님 도와드리자, 여보. 그랬더니 남편이 엄청 고마워했습니다. 기혼자분들 입장에서 시댁에 돈 빌려주는 거, 게다가 자기 돈도 아니고 은행 돈 빌려준다는 건 결코 쉬운 일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하지만 평소 시부모님들의 인품을 잘 아는 저는 돈 얘기를 자식들에게 꺼내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어지간한 상황이라면 아마 돈 얘기를 하실 분들도 아니었을 거고요. 당장 아버지가 돈을 갚으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빌려드리면 당분간은 남편과 제가 갚아야 할 몫인 거 알면서도 저는 힘든 결정을 했어요. 다행히 남편이 아버지에게 급한 자금을 조달해드리고 나서 아버지도 점점 사업이 안정되시긴 했습니다. 그렇게 한 고비를 넘겼나 싶었지만 한동안 어려웠던 형편이 단숨에 나아지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시동생은 군대에 다녀와 복학한 대학생이었는데 한 학기 학비가 거의 400만 원 돈이었어요. 공부를 잘해서 명문사립대 재학 중이었던 시동생은 과외를 하면서 자기 용돈을 충당했지만 한 학기에 1,000만 원 돈이 드는 돈을 마련하는 게 어려웠을 겁니다. 한 번은 시댁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시동생이 2학기 정도 휴학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 이번 학기부터 휴학해서 1년 정도만 돈을 벌까 해요. 학비 때문에 더 이상 부모님께 손 벌리기도 그렇고 당분간 일하면서 돈을 좀 모아놓을까 싶어서요. 어머, 도련님, 그래도 2년만 더 다니면 되는데 차라리 빨리 졸업하고 취업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근데 4번 학기 동안 저 학비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요. 형편대로 해야지 어쩔 수 없죠. 1년 동안 바짝 벌면 아마 1년 학비 정도는 모을 거고 그때 가서 다시 휴학하던지 고민해 보려고요.
빨리 졸업해서 취업을 해도 모자랄 판에 학비를 벌겠다고 휴학한다는 게 저로서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남편도 안타까워했고요. 시부모님 역시 저와 다르지 않은 생각이셨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 시동생 말에 동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하는데 자꾸 시동생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저는 외동딸이라 형제자매가 없어서 더 시동생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때 마침 뱃속에 첫째도 들어섰을 때라 우리 부부도 돈을 열심히 모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둘이 벌면서 생활이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고민 끝에 남편에게 큰 결심 하나를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도련님 학비 말이야. 우리가 좀 도와주는 게 어떨까 해? 그러자 남편은 잘못 들었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뭐? 여보, 지금 뭐라 그랬어? 내 동생 학비를 어쩐다고? 지난번에 도련님 휴학한다는 말 듣고 계속 마음에 걸려서 말이야. 그 좋은 학교 좋은 과 나오면 대기업 취직은 따놓은 당상일 텐데 학비 벌자고 알바를 하겠다는 게 말이 돼? 딱 2년이잖아. 도련님도 보탤 테니까 모자란 학자금은 우리가 대줘서 제때 졸업하게 도와주자. 내가 그러자고 하는 게 얼마나 미안한지 당신도 알지? 그냥 고맙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고맙긴. 고마우면 앞으로도 계속 나한테 잘해. 그리고 우리 아기 태어나면 나 힘드니까 당신이 많이 도와주고. 도와주다니. 내가 다 키울 테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마. 암튼 너무 고맙다. 나한테 시집와서 자꾸 우리 집에 퍼주기만 하는 것 같아서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그나저나 동생이면 형수한테 엄청 고마워하겠는데? 남편 말대로 시댁에서는 저에게 고마워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맙다며 눈물까지 보이셨고 며느리에게 못할 짓 한다면서 미안해 하셨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럴 필요 없다고 거절하셨습니다. 너희도 여력이 없을 텐데 왜 지훈이까지 도와주겠다 그래? 아서라, 그러지 마. 이건 니들이 도와줄 일은 아니야. 지훈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어머니, 저희도 힘들지만 그 정도 도움은 줄 수 있어요. 도움을 못 주면 그게 더 속상할 것 같은걸요? 나중에 도련님한테 다 돌려받을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얼른 졸업하고 자리 잡아 어머니도 한숨 돌리시는 거죠. 그거야 그렇지만 네가 시집와서 우리 집에 매번 도움만 주고 내가 무슨 염치로 또 아들 학비를 도움을 받는다니. 도련님 역시 도움을 안 받겠다고 마다했지만 저와 남편이 강력하게 설득하자 결국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마 거절한 건 미안한 마음이 커서였을 겁니다. 형수님, 형, 정말 고마워요. 내가 나중에 취직하면 형수님이랑 형한테 진짜 신세 갚을게요. 그리고 학비도 한두 푼 아닌데 제가 알바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보탤게요. 그래, 알았어. 어쨌든 너도 취업 준비해야 하니까 돈 버는 건 줄이고 공부에 집중해. 그리고 나한테는 잘하지 않아도 되니까 나중에 네 형수님한테나 잘해라. 알았지? 내가 너 도와주겠다고 한 거 아니고 네 형수 생각인 거 알아두고. 어휴 참. 도련님, 고마움은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데 취직해요. 그게 나 기쁘게 해주는 일인 거 알죠? 그렇게 도련님 대학 학비까지 도와줘가며 졸업시켰고 시동생은 보답이라도 하듯 졸업반 마지막 학기에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시동생은 원래 딸 같은 아들이라 다정한 스타일이었는데 취직하고 나서 월급 받았다며 저에게도 용돈 봉투에 꽃 선물까지 해주더라고요. 자기 부모만 챙겨도 뭘 할 사람 없을 텐데 말입니다. 저 덕분에 졸업했다고 고맙다고 쓴 편지를 받으니 저도 참 뿌듯했습니다. 도련님은 우리 딸도 얼마나 예뻐했는지 모릅니다. 자주 볼 때마다 봉투에 우리 딸 주라며 용돈을 주곤 했는데 그냥 주면 제가 안 받을 것 같으니 꼭 우리 딸 핑계를 대주면서 주더라고요. 고마움을 표현하는 우리 도련님만의 방법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련님이 취직하고 나서는 다행히 시아버지 사업도 조금씩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중소기업에 납품하는 계약을 따셨고 계약한 업체 중 홈쇼핑 매출이 대박이 터지면서 금방 빚도 갚으시고 점점 기울었던 가세도 언제 그랬냐는 듯 예전에 먹고 살만하던 때로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형편이 좋아진 것과 달리 저와 남편은 결혼 초반에 비해 경제적으로 거의 나아진 게 없이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열심히 집 대출도 갚고 저희에게 빌려가셨던 돈도 주셨지만 제가 아이 낳고 집에서 쉬면서 외벌이가 되고 나서는 돈이 모이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시동생 학자금 대주는 것도 말이 쉽지 한 학기에 몇백씩 돈을 내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긴 했습니다. 우리도 생활을 해야 하니까 허리띠를 졸라맨 게 사실이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내년이면 학교에 입학하는 나이인데도 아직 무주택자의 전세를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슬프지만 중간에 남편이 주식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좀 보기도 했고요. 어쨌든 저도 결혼하고 나서 태평성대의 세월을 보낸 것만은 아니었다고 해두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도련님이 같은 회사 다니는 아가씨를 사귄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느 순간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형수님, 어머니 집에 인사하러 오기 전에 형수님이랑 형하고 한번 미리 만나는 게 어때요? 제가 형수님께는 미리 꼭 소개해주고 싶어서요. 저야 좋죠. 도련님이 어떤 신부감 데리고 왔는지 궁금하네요. 밖에서 만나지 말고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할게요. 날 잡아서 얘기만 해줘요. 오래간만에 우리 집안에 새 식구가 온다고 하니까 저도 무척 동서될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요즘 아가씨들처럼 참 예쁘고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같은 회사에 다닌다니 두 사람이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예비동서를 만나보니 저보다 한참 어리고 예쁜 예비동서가 어쩐지 동생 같기도 하고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예쁜 생김새와 달리 예비동서는 어른 공주 같은 스타일이었습니다. 저의 오해일 수도 있지만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웃으면서 인사를 하려고 눈을 마주쳤는데 어쩐지 예비동서 눈에서 왠지 모를 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땐 뭐 처음 예비시댁 식구들을 만나는 자리라 긴장해서 그랬겠거니 했습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싹싹하게 형님이라고 부르고 저에게도 말을 놓으려고 해서 저는 동서로 생각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얘기 들어보니 동서는 친정에서 집을 해주셔서 도련님이 혼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식사 후 차를 마실 때 마침 남편과 시동생이 없었는데요. 예비 동서가 이런 걸 묻더라고요. 형님, 이 집은 얼마 정도 하는 집이에요? 꽤 연식이 있어 보이긴 해도 집은 깨끗하네요. 저는 신축이라 5억대 아파트거든요. 처음에 결혼할 때 산 집인가요? 어머, 동서 아직 몰랐구나. 우리 아직 전세 살아. 결혼할 때는 이거보다 더 작은 집에서 시작했지. 우리 딸 초등 입학하는 내년에는 나도 집을 살까 생각하고 있어. 그러자 예비 동서는 깜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어머, 근데 지금까지 집을 못 샀다는 건 돈 관리에 좀 문제가 있으셨던 거 아닌가요? 저는 당연히 자가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랑 아버지가 돈이 없는 분들도 아니면서 왜 형님 안 도와주신대요? 부모님은 노후 대비하셔야지 자식한테 퍼주는 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 살다 보니 집 사는 거 포기하고 돈 들어갈 일들이 이래저래 많았지 뭐. 암튼 자세한 건 나중에 동서가 시집 오면 차차 알게 될 거야. 돈 관리를 못한 거 아니냐는 예비동서 반응이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잘 사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 사고방식은 이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첫 만남의 기억이 마음 한구석에 찝찝하게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식구 될 사람이고 시동생이 선택한 배우자니까 저는 좋게 보려고 했어요. 결혼할 때도 제가 시동생 불러서 신혼여행 가는 거 여자한테 돈 내라고 하지 말고 도련님이 알아서 하는 걸로 해라 하면서 결혼할 거 대비해서 들어놓은 적금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700만 원가량 모아놨었는데 그 돈 주면서 좋은 데는 못 가도 이걸로 신혼여행 예약하라고 줬어요. 패백할 때도 절값 100만 원 넣어서 줬습니다. 시동생이 신혼여행 갔다 올 때도 어머니는 그냥 밖에서 먹자고 했지만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라고 저 혼자 교자상 큰 거 2상 차려냈습니다. 저더러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느냐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베푼 거 돌려받을 생각으로 한 것도 아니었고요. 친정에서 가족들에게 보고 배운 게 그런 건데 어쩌겠습니까?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한걸요. 동서를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같이 수다도 떨고 진짜 동생처럼 잘해주고 싶었지만 동서는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경쟁자?
아니면 자기와 비교되는 존재 내지는 멀리하고 싶은 시가식구로 여기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합니다.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억지로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문제는 동서가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언행을 자주 했다는 겁니다. 가령 가족끼리 외식을 하면 자기네가 계산을 하면서 형님은 이런 돈 아껴서 얼른 집 사셔야죠. 이렇게 말하며 은근히 속을 긁는다거나 자기 집이 얼마나 올랐다는 둥, 이제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서민들은 더 집을 사기 어려워졌다는 말을 저 들으라는 듯이 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 알 수는 없지만요. 자기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잘 산다는 걸 꼭 티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번은 명절 앞두고 시어머니가 허리가 너무 아프시는 바람에 힘들어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서랑 둘이서 준비할 테니 어머니는 쉬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내는 날은 저희 집이 큰 집이라 많은 어른들이 저희 시댁으로 오십니다. 다 모이면 그 수가 어마어마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30명 정도는 오십니다. 물론 작은 어머니들 세 분이나 계시지만 와도 손 하나 까딱 안 하십니다. 저는 결혼 생활 7년 동안 제사 음식 어머니랑 저랑 둘이 다 했습니다. 아무튼 그 해에는 어머니가 아프시니 동서랑 저랑 둘이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동서가 집안 살림이나 음식을 못하는 편입니다. 심지어 밥통에 밥물도 잘 못 맞춰요. 물론 시집 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 잘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설거지나 정리 같은 것만 해달라고 했어요. 아무리 저도 살림한 지 7년 됐지만 벅차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는 정말 제가 딱 시키는 것만 하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일머리 없는 동서에게 나물 다듬어 달라, 생선 굽는 것 좀 뒤집어 달라 했는데 점점 표정이 뾰루통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오후에 시동생이 왔는데 힘들어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일러 바치듯이. 자기야, 나 오늘 하루 종일 형님이 시키는 일 했어. 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더니 뭐야? 진짜 이런 식으로 음식하는 집에 나 시집 오라고 한 거야? 시동생은 대꾸도 못하고 민망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그냥 어이가 없었습니다. 동서의 그 한마디 말로 저는 하루 종일 아랫동서 일 부려먹은 나쁜 형님이 된 거죠. 아무튼 제 바람과 달리 동서와는 결혼 전부터 그리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곰이라면 동서는 약간 여우과였고 우리는 종이 달라서 친해지지 못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건 이듬해 시어머니 생신날이었습니다. 그때는 마침 우리 부부가 아파트 청약이 당첨돼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던 시기였어요. 저도 아이 입학하고 나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친정엄마가 무릎 수술을 하시는 바람에 돈을 좀 보태드려서 쪼들리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사 돈을 아끼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 생신은 제가 형편껏 정성 들여 차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극구 사양하시면서 외식하자고 하셨지만 사실 그때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서 식사도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집에서 생신상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동서에게는 도울 필요 없다고 미리 얘기했어요. 또 명절 때처럼 투덜댈까봐 약속 시간 맞춰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제가 어머니 생신상을 차려드린다는 걸 저만 예쁨 받는 며느리 하고 싶어서 안 달란 거 아니냐며 색안경을 끼고 본 듯합니다. 그날 저에게 말실수를 아주 제대로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와서도 딱 첫 마디가 이랬어요. 형님, 우리 집처럼 자주 보고 사는 집안도 없던데 뭘 또 이렇게 일을 만드세요. 자꾸 형님만 며느리 도리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오늘은 어머니께 제대로 선물해 드리려고 준비하긴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했습니다. 은근히 말에 뼈가 있다는 건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고 있었고요. 어머니는 외식하자고 하셨으면서도 제가 소박하지만 집에서 상을 준비한 걸 너무 고마워하셨어요. 차린 거라 해봤자 미역국, 나물 3가지랑 호박전이랑 불고기 정도였는데도 말입니다. 케이크에 촛불도 붙이고 나서 가족들끼리 선물 증정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먼저 어머니께 편지와 용돈 봉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올해는 저희가 형편이 좀 그래서 용돈을 많이 못 넣었어요. 죄송합니다. 얘는 별소리를 다 한다.
너 이렇게 내 생일상까지 차려주고 용돈까지 주면 내가 고마워서 어쩌니. 잘 쓰마. 오늘 고맙다. 정말 얼마 안 돼요, 어머니. 딱 친구분들 몇몇 분하고 식사하실 수 있는 돈인걸요. 올해는 10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꼭 돈 많이 벌어서 용돈 두둑히 드릴게요. 내가 이 돈 꼭 100만 원처럼 쓰마. 어머니는 액수에 전혀 개의치 않으셨고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딸도 할머니에게 정성껏 쓴 편지를 읽어드렸고 동서내외도 어머니에게 용돈 봉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봉투를 드리면서 말을 얄밉게 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니, 형님이 작게 넣으셨지만 그럴까봐 저는 돈 100만 원 넣어드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100만 원은 돼야 어디 가서 옷 한 벌이라도 사 입으실 것 같아서요. 어머, 얘는 뭐 이리 돈을 많이 넣었니? 어쨌든 잘 쓰마. 어머니는 더 말씀하지 않으시고 고맙다는 말을 하셨지만 동서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형님, 10만 원은 좀 너무했다. 아니, 얼마나 못 살면 그거밖에 안 드려요? 10만 원이라니, 그거밖에 못 드릴 정도로 돈이 궁하신 거예요? 정 힘들면 제가 빌려드릴 수 있었는데 말씀이라도 하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동서가 어머니 용돈 가지고 저를 무시할 줄은 몰랐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려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남편도 동서가 하는 말을 듣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하필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도 동서가 저에게 하는 말을 들으신 겁니다. 그 순간 갑자기 어머니가 동서에게 받은 봉투를 바닥에 냅다 던지시더라고요. 저도 놀랐지만 동서도 놀랐고 옆에 있던 남편과 시동생도 놀라기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노여워하는 얼굴로 동서에게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너 방금 네 형님한테 뭐라고 한 거니? 그러자 동서는 동공이 흔들릴 정도로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네? 어머니, 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러세요? 저 혹시 무슨 실수했나요? 실수했고 말고. 알면서 너 일부러 그런 말 하는 거니? 아니면 네 형님 속 뒤집으려고 그러는 거야? 네 형님이 용돈 10만 원을 했을지 몰라도 마음 씀씀이는 1억보다 더 큰 사람이다. 우리 집에 시집와서 그동안 이만큼 살게 된 게 다 네 형님 덕이야. 너야말로 그동안 버릇없이 굴어도 나아지겠거니 했는데 해도 끝이 없구나. 오늘 같은 날 꼭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겠어? 동서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무섭게 화내는 걸 처음 봤을 겁니다. 당황한 얼굴로 먼저 잘못했다는 말을 먼저 하긴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나쁜 뜻으로 말한 거 절대 아니에요. 기분 나빴다면 사과드릴게요. 형님, 아까 제가 무례하게 말한 거 사과드릴게요. 용서해 주세요. 동서, 아깐 나도 살짝 기분 나빴어. 말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다음부터는 조심해줘. 동서는 나랑 비교 안 해도 나보다 잘 사는데 꼭 이런 걸로 사람을 무시해야겠어? 내가 그동안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는 화를 좀처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네 형님은 둘째 네가 무시할 사람이 아니야. 너랑은 그릇이 다른 사람이다. 보고 배우라고 내가 그리 자주 불렀는데 어찌 너는 매번 나를 실망시키는 거니?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마음 씀씀이가 중요한 거 몰라? 안 되겠구나. 네가 매번 네 형님 돈을 가지고 무시하니 나도 이 꼴 보기 싫어서 결단을 내려야겠다. 다들 와서 내 말 듣도록 해. 어머니는 가족들을 전부 불러 앉혀놓으시더니만 중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은 오늘 얘기하려고 한 거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말하려고 한 건 아니다. 그렇지만 더 미루는 게 의미가 없을 듯 싶구나. 그동안 네 아버지도 사업이 참 힘들었던 건 알지? 그래도 힘들 때 큰애 네가 도와줘서 위기도 극복했고 잃어버린 재산도 많이 회복했어. 노후자금도 얼추 모았고 아버지는 사업 정리하실 생각하고 계신다. 그래, 나도 이제는 편히 살고 싶어. 대충 네 엄마랑 얘기는 했다만 얼추 정리하고 우리 노후자금 외에는 미리 물려줄 생각이다. 시부모님 두 분이 갑자기 사업을 정리하시겠다는 말과 노후자금 외에 재산을 물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집안이 이만큼 살만해진 건 나는 우리 큰며느리 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힘들 때 시집 온 것도 고맙고 선뜻 우리 형편 돕겠다고 그 큰돈을 내어주고 말이다.
시동생 학비 대주는 형수가 흔한 줄 알아? 나는 내 재산 전부 큰애한테 물려줄 거야. 그러니 둘째 너희는 불만 갖지 마라. 저와 남편은 좋으면서도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시동생도 이제 가정을 꾸렸으니 어머니가 우리에게 재산을 물려주시겠다는 걸 못마땅히 할 수도 있는 거였죠. 실제로 옆에 있던 동서는 왜 형님네만 재산을 받느냐는 억울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 반응은 이랬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저도 어머니랑 같은 생각이에요. 저 형수 덕에 대학 졸업했고 공부해서 이만한 회사도 합격한 거예요. 형수, 저는 신경 쓰지 말고 엄마 뜻대로 따라주세요. 그런데 옆에서 동서가 시동생 옆구리를 쿡 찌르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랑 다르다 이거죠. 그러자 가만히 있던 시동생은 동서를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얘기하려고 참고 있는 사람을 왜 건드려? 당신 정말 왜 이렇게 뭘 모르냐? 당신이 말이야. 우리 형수님이 시집와서 우리 집에 어찌했는지 모르지? 우리 신혼여행비도 형수가 대주셨고 나 대학 졸업할 때까지도 형수가 학비 다 대주셨어. 그것뿐인 줄 알아? 우리 부모님 힘드실 때도 옆에서 얼마나 도와주신 줄 알아? 우리 집 힘들었을 때 도망가지 않고 형이랑 끝까지 결혼하겠다고 한 사람이 우리 형수라고. 당신이 무시할 만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뜻대로 해. 나는 우리 엄마 재산 관심 없어. 시동생이 나무라자 동서는 잠시 꿀먹은 벙어리가 된 듯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좀 놀란 듯 보이기도 했어요. 아마 동서는 제가 시집와서 그 정도로 시댁에 잘했는 줄은 몰랐을 겁니다. 동서는 집에 가기 전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어머니, 형님, 그동안 오만방자하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 하고 시동생은 황급히 돌아갔습니다. 동서가 가고 나서도 어머니는 동서가 괘씸하다며 좀처럼 화를 풀지 않으셨지만 어머니를 잘 달래드렸어요. 어머니는 우리 부부가 마다해도 증여 절차를 밟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번에는 마다하지 않고 어머니가 주시는 대로 받겠다 했습니다. 그래야 어머니도 마음이 편하실 테고 저도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였으니까 어머니가 주시는 거 받아도 되겠다 싶었어요. 어머니의 생신잔치는 그렇게 요란하게 마무리했는데요. 일주일이 훌쩍 지나고 나서 동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가족 단톡방에서만 얘기를 하던 동서인데 저에게 먼저 전화를 한 건 필시 사과를 하려고 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서는 한풀 꺾인 목소리로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형님, 저 지난번 어머니 생신 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저 집에 와서 남편한테 전부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형님이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집도 못 사신 거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형님이 너무 시댁에 잘하려고 하니까 비교돼서 못되게 굴었어요. 사과드릴게요. 그래도 영 못된 사람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만 마음을 풀기로 했어요. 그래, 동서 사과 받아들일게. 어쨌든 나도 기분은 나빴으니까. 그럼 된 거지? 그리고 어머니 재산 문제는 내가 동서네도 집은 챙겨달라고 할게. 동서 그거 신경 쓰여서 전화한 거지? 걱정 마. 그런데 동서는 제 말을 듣자마자 마다하더라고요. 형님, 그건 싫어요. 저는 어머니 재산 전혀 욕심 없어요. 저희는 그 돈 없어도 되니까 형님이 꼭 받으세요. 저는 형님이 다 가져가신데도 이해해요. 그만큼 시댁에 하셨는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마시고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동서는 재산을 나누지 않겠다며 오히려 저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동서는 말이 직선적인 편인데 사과도 참 직선적으로 하더라고요. 동서 성격이 그렇지만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식구로 계속 얼굴 보고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사실 어머니 생신날 이후 저는 너무 화가 났었고 남편도 안 보고 살아도 된다는 말까지 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먼저 자기 잘못을 알고 사과하는 동서의 진심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동서와 어머니는 조금 불편한 듯 보이긴 해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도 물론 잘 지내고 있고요. 간혹 시댁과의 갈등 얘기를 들을 때면 저는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갈등이라는 건 서로 자기 주장만 하면 절대 해결할 수 없거든요. 어느 한쪽에서 잘못을 정리하는 용기가 없다면 늘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죠. 그래도 우리 동서는 자기가 먼저 잘못을 사과하는 용기는 있었다는 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집안에 있었던 불화는 이렇게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론으로 해결했습니다. 모쪼록 구독자분들께 좋은 본보기가 되었길 바라며 우리 가족 얘기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